오늘은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 두 번째 이야기.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 최태선 할머니의 통영 비빔밥. 쾌적한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4시간, 남쪽의 항구도시 통영에 도착했다. 통영은 이번 여행의 주요 목적지였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천혜란 씨가 버스 터미널까지 데리러 오기로 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을 준비 중인 남해의 봄날 편집자다. 긴 머리에 안경을 쓴 사람이 접니다라는 메일을 읽고는 밝게 염색한 긴 머리카락에 존 레논 같은 동그란 안경을 쓴 히피스러운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기운 넘치는 지역 출판사니 문화적인 히피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다렸다. 그런데 밝게 물들인 긴 머리도 분명 맞고 둥근 안경도 맞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이는 여자였다. 여자. 아하, 그렇구나. 역시나 싶었다. 본업은 건축가이지만 이럴 땐 사장 겸 아내의 개인 보좌관 역할도 하고 있다며 웃음 짓던 출판사 대표의 남편분도 합류했다. 그리고는 우리 섬에는 맥도날드가 없으니까 이럴 때 먹어줘야 한다며 셋이서 일단은 맥도날드 소프트 아이스크림부터 먹었다. 꽤나 사랑스러운 출발이었다. 출판사로 가는 길에 그들이 좋아한다는 바다 전망대에도 잠시 들렀다. 마치 세토 나이카이를 바라보는 듯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벚나무가 즐비한 길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 남해의 봄날에 도착했다. 출판의 기능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 여건상 지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남해의 봄날은 지역에 자리 잡은 몇 안 되는 출판사 중 하나라고 했다.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구성원 모두가 다들 엄청나게 성격이 좋았고 대부분이 통영으로 이주해 와서 그런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슬로우 라이프는 환상이라고 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매일 엄청 바쁘다고 했다. 내 숙소는 출판사 옆에 자리한 북스테이. 남해의 봄날이 운영하는 책방 겸 게스트룸이었다. 각각의 방은 주제에 따라 통영의 전통 공예품과 출신 작가를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작가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방에 안내받았다. 항구도시에 왔으니 당연히 시장부터. 아침 6시 도매 위주의 큰 새벽 시장을 돌며 신선한 생선과 채소, 김치 같은 반찬류, 에일리언 같던 말린 생선을 겪는 줄 알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아침밥을 먹기로 했다. 킁킁. 맛있는 냄새 때문에 이끌려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아침부터 아저씨들이 막걸리와 함께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붕장어의 머리와 뼈로 우려낸 육수에 무청 시래기를 넣어 끓인 시락국이라는 국물 음식이었다. 산뜻하면서도
육수의 맛이 살아있어 가이세노 차츠카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커다란 냄비에서 오래도록 끓여낸 음식 특유의 깊은 맛이 났다. 카운터 근처에 놓인 다양한 반찬을 자유롭게 가져다 먹으며 국물을 훌훌 마셨다. 뒷맛은 가벼웠지만 가득 채워진 기분으로 식당을 나올 수 있었다. 어슬렁어슬렁 시장 산책을 하다 보니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온통 할머니 천지였다. 오, 할머니 파라다이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맛있게 밥을 먹으며 손님을 상대하는 그들을 보며 나까지 덩달아 기운이 났다. 잘 모르는 절임류의 저장 음식과 김치를 사려고 하니 할머니들이 이래저래 말을 붙여왔다. 아무래도 할머니들의 억척스러운 호객에는 영공서열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와 흥정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다. 최근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았구나.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했다. 그래도 근처 카페에서는 잠시나마 카페 주인장 할머니와 시간을 나눴다. 한국어를 모르는 내 정면에 앉아 연신 웃으며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다. 버스에 탔을 때는 신호대기 때마다 내 쪽을 돌아보며 혼자 왔어요? 친구 없어요? 걱정스레 말을 걸어오는 기사 아저씨와 만나기도 했다. 통영 사람들은 다들 친절했다. 통영에서의 첫 모험을 마친 후 숙소에 돌아오니 천혜란 씨가 조금 젊긴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계시니 만나러 가보자고 했다. 새벽 시장은 그야말로 할머니들의 천국이었다는 후기를 전하고 시장 할머니들은 다들 부지런하고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는 분은 적다고 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할머니들의 시대. 여자라면 누구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그렇지만 요리를 잘하는 80세 이상의 할머니를 찾기 위해 꽤나 고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젊을 때 직장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은 일이 바빠 집에서 밥을 지어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솔직히 말해 내 친할머니가 이 책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각국 각지에서 식당을 하는 할머니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굉장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을 운영한 지 40년째라는 최태선 할머니. 그 주변으로 식당이라곤 하나도 없던 시절 여관 건물을 지으러 온 인부들에게 밥을 만들어 주던 것이 식당을 하는 계기가 됐다. 오랜 세월 영업해온 식당일수록 그 시작에 극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요즘에는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그냥 가게를 여는 일인데도 대의명분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게로 넘치는 요즘 시대. 뭐든 다 포화 상태인데다 무언가 남과 다르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갖다 붙이는 의미도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그저 풍경처럼 그곳에 오래 존재해 온 것만큼 훌륭한 것은 없고 그저 배불리 먹인다는 것 이상으로 존엄한 임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태선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시작하고 10분 만에 모든 조리 공정이 끝나버렸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끝나버려 웃음이 나면서도 그야 뭐 당연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5,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300명 이상 배불리 먹어야 한다며 꿈을 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할머니가 만들어준 비빔밥은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의 다른 비빔밥과는 약간 달랐다. 통영에서 먹은 비빔밥은 항구 도시의 음식답게 어패류가 들어간 국물을 함께 먹는 촉촉한 느낌이었다. 비빔밥 중에 올라간 각종 나물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애호박과 대합을 참기름으로 볶다가 멸치 육수를 넣고 조금 더 볶은 후 냄비째로 차가운 물에 담가 식혀 만든 나물이었다. 겨울에는 멸치 육수 대신 쌀뜨물을 넣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했다. 각각의 나물 맛이 절묘했으며 보편성을 위해 지역의 맛을 변형시키지는 않는 한국 요리의 참 모습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아들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취업까지 했다. 하지만 다시 통영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뒤를 잇고 있었다. 한국 연애 전통을 잇고 계신 아버지는 제가 가게를 잇겠다는 걸 반대하고 계시지만 말이죠. 1년 2번의 명절 휴가를 제외하고 매일 범상치 않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매실청만 해도 직접 담아 3년 동안 숙성한 것만을 쓰고 겨울에는 무려 3일 동안 10명에서 배추 3,000에서 4,000 포기를 김장해야 한다. 그러니 음식에 대한 어머니의 고집을 그대로 잇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 돌아와 한정식집을 잇고 있는 경숙 할머니의 아들도 그렇고 능력이 뛰어난 아들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포기하고서까지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배후에는 아무래도 위대한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태선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뒀다고 했다. 내가 죽거들랑 신세졌던 손님들 모두 장례식에 불러다오. 그리고 한상 가득 배불리 먹여보내거라. 할머니는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 휴일을 갖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식당에만 있다. 손님들이 이야기거리를 들고 오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어. 맛의 비결, 이 지역의 음식을 계속 변함없는 맛으로 만드는 것. 그것뿐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다정한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데 얼마 전 취재로 만났던 마사미 할머니가 떠올랐다.
나가노 현에 살고 있는 99세의 마사미 할머니는 고생이 끊이지 않던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 정도면 평범하게 살아온 거지 라며 여유롭게 웃어넘겼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살아있는 동안 꽃피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것들에서 의미를 찾곤 하던 내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늘 변함없이 문을 여는 가게. 대를 이어 나갈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요하게 쌓아가는 나날들은 아무리 봐도 정말이지 멋지다. 사랑스러운 할머니의 요리 비법. 박화재 할머니의 된장게찜. 통영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이는 자녀 4세, 손주 열을 거느린 80세의 빅 그랜드마더 박화재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통영 근처 고성에서 나고 자랐는데 통영에서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좋은 남자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통영으로 넘어왔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하고부터가 정말 힘들었다. 전업주부가 된 할머니는 몸이 약한 시어머니와 시할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다. 시어머니는 효부로 인정받을 만큼 효심이 깊어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였기에 할머니 역시 시어머니를 본받아 시어르신을 헌신해서 모셨다. 남편은 출근했지, 집안엔 일손은 없지.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힘쓰는 일도 전부 내가 다 할 수밖에 없었어. 어찌나 힘이 들던지. 그래도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월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달처럼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별처럼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을 담아 성화라고 불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참으로 로맨틱한 사랑을 키워왔다.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다정하고 귀여운 분이셨어요. 우리들과 만날 때면 늘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며 소년딸인 원지 씨가 깔깔대며 웃었다. 원지 씨도 할아버지를 따라 할머니를 월화라고 불렀다. 할머니와 손녀 셋이 모여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서로 다들 사이가 좋았다. 취재를 부끄러워하는 할머니를 설득한 것도 원지 씨였고 할머니가 긴장하지 않도록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해준 이도 원지 씨였다. 그날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원지 씨의 동생은 할머니를 위해 무려 대본까지 준비해 두었다. 할머니 헌팅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원지는 어디 여행 가면 내 선물보다는 할머니 선물만 잔뜩 사와요. 원지 씨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5년 전 할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할머니가 쓸쓸해하는 게 애처롭다며 원지 씨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긴 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믹서기를 쓰지 않고
손으로 토마토를 갈아주는 할머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은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원지 씨가 웃었다. 교사였던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작은 딸도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큰딸인 남편 역시 교사다. 그리고 손녀딸인 원지 씨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른바 교육자 집안이다. 사실 우리 집도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였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박화자 할머니 가족과 금세 편한 사이가 된 것도 이런 가족사의 배경이 조금은 연관되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일본에서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 내 책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다. 아직까지도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움에 사무칠 때가 있다. 잠들기 전 아버지가 떠올라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죽은 이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들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아직까지도 내 감정이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기분 좋게 개인 오후 할머니와 함께 논두렁길을 걷다가 문득 그 이야기가 무척이나 하고 싶어졌다. 할머니는 내게 조용히 조의를 표한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가훈 같은 건 없지만 남편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는 말을 하곤 했어. 그것만은 지키며 살자고 했지. 그리고 남편 또한 그 말을 그대로 정말이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살림을 도맡은 전업주부였고 혼자서 어딘가를 돌아다닌다는 게 불가능했을 할머니 또한 그랬을 것이다. 할아버지를 통해 할머니의 세계가 한층 더 넓어졌으리라. 요즘 나는 어디에서 세계를 바라보느냐보다 어떤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전히 혼자인 시간은 의외로 드물다. 우리들의 인생 안에는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산들바람이 가져다준 벼의 향기를 맡으며 할머니를 바라보니 온화한 태양빛에 반짝이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눈빛 안에 할아버지의 존재가 함께인 듯 했다. 엎치락뒤치락 정신없던 시절. 그러나 애정 가득한 그 시절을 함께하는 동안 내 소중한 이들이 원하던 삶의 존재 방식,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배어들었기 때문이다. 가령 어느 날 갑자기 익스러운 이별이 찾아온다 해도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 한국 여행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여행 이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내심 2분 걸어도 음식은 끝내주게 맛있는
그런 할머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박화자 할머니 가족은 지금까지 내가 덮어두기만 했던 감정을 다정하게 건드려주었기에 특히나 더 내 기대와는 달랐던 만남이었다. 부모님이 언젠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아직도 선명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 선생이란 직업은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지도 몰라. 물론 어른이 되고 나면 듣기 좋은 이상론만을 펼치며 살 수 없는 일이 종종 생긴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가족들과 만났고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이상을 말하며 착실히 걸어온 그들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들을 만난 뒤 천연덕스럽게 이상을 말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자, 시장에 가볼까? 박하자 할머니와 근처 시장을 찾았다. 그러자 여기저기 시장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다. 다리가 시원찮아서 요즘은 늘 손녀가 장을 받아주거든. 나도 시장은 오래간만이야.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얼굴도 즐거워 보였다. 살아있는 꽃게를 몇 마리 샀다. 할머니는 집에 도착해서까지도 버둥대며 날뛰던 개의 몸통을 가위로 잘랐다. 그리고 다리와 입 주변에 묻은 모래를 칫솔로 털어냈다. 개의 날카로운 집게가 무섭지 않으냐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주 옛날.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을지도 모르지. 이젠 기억도 안 나네. 조용조용 점잖던 할머니가 호쾌한 손길로 요리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는 너무 좋다. 개 손질을 마친 할머니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추장, 된장, 다진 마늘, 다진 양파, 고춧가루, 생강술, 간장, 그리고 매실청을 한데 넣어 섞었다. 놀랍게도 간장 위에는 거의 다 집에서 농사를 지어 손수 만든 것들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할머니 음식에 숨어있는 부드러운 향미와 깊은 맛의 비결은 할머니의 매실청 덕분이지 싶었다. 할머니는 나로서는 거의 재현 불가능한 자신의 특제 양념을 밥숟갈 하나 정도 크게 떴다. 그리고는 2cm 두께로 자른 무에 손으로 양념을 고루 바르면서 이 작업만은 반드시 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냄비 바닥이 눌지 않도록 제일 밑에 물을 깔고 절반으로 자른 게를 그 위에 왕창 쏟아부었다. 얇게 썬 양파, 풋고추, 홍고추를 넣은 후에 특제 양념을 그 위에 듬뿍 올려 뚜껑을 덮고 가스불에 올렸다. 10분 정도 끓이고 간을 본 후 오징어와 새우를 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끓여내면 완성. 깊은 맛이 나는 특제 양념과 맛있는 게살을 쪽쪽 빨며 먹는 이 게찜이 맛이 없을 리가 없다.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제부들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없을 때에는 직접 어머니께 부탁해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원지 씨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 도시라고는 하나 모두 집에서 이 된장게찜을 만들어 먹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박하자 할머니만의 대표 메뉴인 셈이다. 언제나 나는 할머니들에게 평소 먹는 음식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말하자면 수수한 집밥 애호가다. 그런 나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날의 식탁이 뭔가 축하할 일이 있는 날의 식탁처럼 보였다. 이 된장게찜은 다른 지역에 사는 손자, 손녀가 집에 왔을 때 늘 만드는 음식이야. 그러니 특별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손녀는 다이어트 중에도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밥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고들 해. 그런 손자, 손녀들 때문에 자주 만들곤 하지. 할머니는 나를 처음 만나자마자 해외에 살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손녀 같다고 했다.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들뜬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었다. 그리고 메인 요리로 이 된장게찜을 준비해 준 것이다. 된장게찜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박화자 할머니는 재료를 묻히거나 섞을 때도 그랬지만 김치도 맨손으로 찢어 그릇에 담았다. 할머니의 김치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먹었던 것들보다 산미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단순히 김치라고 뭉뚱그려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음식 안에 다양한 맛이 있어 즐기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 김치였다. 된장에 박아 만든 장아찌나 집에서 만든 미소된장도 그렇듯 김치 같은 음식은 이 사람 것이 최고다라는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다들 저마다의 레시피로 만들어가며 생활의 일부가 된 것들이고 각각의 문화와 유산으로 숙성시켜 온 것들이다. 이런 의미를 지닌 할머니의 레시피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폐해는 개개인의 역사와 이어지는 풍경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게 됐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할머니의 레시피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낀 책이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쓴 수작업의 일본이란 책이다. 책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진정으로 국민적이며 황토적인 성질을 가진 것들은 비록 서로가 그 외형은 다를지언정 내면에서부터 하나로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민족적인 것들은 서로 가까운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오히려 나는 고유의 옛것들로부터 배웁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요리를 만날 때마다 의외로 내 가까이 온 곳에서 그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모든 할머니들에게 특유의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신기하면서도 기쁘다. 그래서 아마 다시 만나러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지나 보다. 다시 또 언젠가 이번 여행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을 계절에 맞춰 한 번 더 한국의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낭독을 허락하신 출판사 남해의 봄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책을 레시피가 중요해서 고르진 않았어요. 읽는 동안 이 작가가 느꼈던 감정을 저도 같이 느꼈고, 다는 아니겠지만 서로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답니다. 이 책에 곁들여진 사진 보시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이 감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